네, 반갑습니다. 유자입니다. 확실하게 전주 강의가 재미없었다는 게 바로 드러나네요. 피드백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고, 가장 강력한 제 적은 제 아내입니다. 많은 문제 제기를 해줬습니다. 재미가 없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은 냉정합니다. 벌써 떠나버린 거죠. 어떻게 다시 불러드릴 수도 없고요. 오늘은 더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문학과 건축 그리고 도시 읽기인데요. 도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도시 텍스트 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저의 생각을 막 중구난방으로 적다 보니까 18페이지가 됐습니다. 특히 전 시간에 한 분께서 받아 적는데 7장이나 받아 적으셨다. 그 말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거 쓰다가 강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시작할게요. 그 전 시간에 뭔 불문과 교수가 도시를 얘기하냐고 하는데 전부 도시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싹 넘겨버린 것은 혹시 보시고 관심 가지고 책을 사실까 봐서 제가 넘겼습니다. 주로 책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국 받침대하라고 드렸었거든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건축에서 아키텍처에서 이 아키라는 게 으뜸을 가리킵니다. 근원 이런 것을 가리키죠. 특히 고대 철학자들이 우주의 시작과 근원을 얘기할 때 썼던 아르케, 으뜸, 이걸 얘기한 거죠. 결국 이 말은요, 이 아키라고 하는 게, 아르케라고 하는 게 시작과 근원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 시작과 근원의 방향 설정, 그리고 그 지위까지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건축에는 시작과 지위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시작과 근원이자 도시의 시작과 근원의 방향 설정을 지휘하는 게 건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시를 얘기할 때 도시는 건축의 집합체라고 하죠. 총체예술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 또한 조금 전에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방향 설정을 지휘한다라는 것은 도시의 이야기와 역사를 지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걸로 좀 얘기해 보자면 건축과 수사학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포에는 토포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소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고대 운명가들이 이 토포이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기억의 저장 창고로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테마라든지 어떤 얘기거리들을 그 저장 창고에 서랍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빼내서 사용했던 게 토포이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얘기를 할 때 그 담화의 골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신발 신고 안방부터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담화의 골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이 있듯이 고대 웅변가들이 기억의 방으로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배열해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와 어떻게 끝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담화의 지형학적 배열을 위한 장치, 그게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가 기억의 방으로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걸로 얘기하자면 수사학에서 우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리프라즈라고 하죠. 이 페리라고 하는 게 산책을 의미한다. 프라즈는 문장의 산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체적 산책을 하듯이 공간을 사용하듯이 문장을 산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 단어가 있고 그걸 주변으로 빙 둘러서 표현하는 걸 우원법, 에둘러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원법이라고 하죠. 문장의 산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르무파상이 자신의 중편 르오울라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파상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미쳐 죽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프랑스에서 모파상을 공부한 1호가 저더라고요. 국내에서는요. 이후에는 지금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인즉 주인공 화자입니다. 나레이터가 자신을 미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 정체성을 파악해가는 기나긴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훌라 말부터가 오후가 불어로 밖이란 뜻입니다. 라 거기 밖 어떤 곳에서. 그런데 이 텍스트의 구성 자체가 문장의 산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름을 찾아가는 그 정체성을 보이지 않는 존재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일종의 언어 훈련과 같아요. 말 더듬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한 산책이 이루어지는 거죠. 빙빙 도는 거죠. 보면은 뭐 밑에 8월 6일 이번에는 난 미치지 않았어, 난 보았어. 계속 지금 위에 지금 말이 단속적으로 끊어진다든지 중단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폭로하는 순간 소용돌이의 진앙에 이르렀을 때 어떤 세찬 휘돌기와 같은 말 그대로 문장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말 더듬기가 절정에 이른다는 얘기죠. 잠깐만 읽어볼게요. 난 알아, 난 모든 걸 알아. 기억한다. 지난 5월 8일 내 집 창문 아래 세인강 위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세계의 브라질 독배를 기억한다. 그 독배는 무척 아름답고 하얗고 명랑해 보였다. 그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그가 왔어. 그 이름이 뭐더라? 그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 같은데 들을 수가 없어. 그래. 그가 소리 지른다. 말해봐. 안 들려. 다시 말해봐. 르오훌라. 난 들었어. 르오훌라. 바로 걔야. 르오훌라. 그가 왔구나. 제가 이렇게 아주 맨정신으로 읽으니까 말 더듬기처럼 안 보이죠. 오기 전에 좀 연습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광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4번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의 문장의 산책과 이 신체의 산책이 여행이죠. 이게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파상의 뛰어난 점이에요. 일명 미메시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테마와 문체의 미메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원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오늘은 문학, 건축이니만큼 문학 속 건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텍스트를 덮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건축입니다. 아니면 공간에 대한 묘사가 가장 강인하게 떠오르죠. 그게 특히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주의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건축은 텍스트의 도입에서 이야기의 시작, 건축이라고 하는 게 시작과 지휘를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인물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건축에서 건축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소설의 이야기를 이끄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 문제는 고대 운명가들만